원초적인 열정. 1868년에 어느 금요일 8살 배기의 벨기에 제왕사 루이스 라토는 갑자기 성가버리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근이 나타난 뒤에 바로 달던 몽은 상태가 이루어졌다. 처음에 리페브르 라토의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결국 라토의 이례적인 상태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후에 10년간 르페브르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던 다른 의사들은 열정이 라토의 전신에 영향을 미친 탓에 성헌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강렬한 감정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학자나 가냘픈 최고의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가정했다. 다시 한번 노동계급과 여성이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미국 뉴욕의 의사 메르디스 클라이머는 라토가 경험한 무아지경의 의식과 자유의지의 갑작스러운 단절이 만들어낸 감정적인 무질서라고 결론을 지었다. 클라이머는 이러한 증상은 대개 종교적인 열광에서 비롯된다며 라토의 성헌은 그녀의 감정적인 무질서가 가시화된 증거일 뿐이라고 했다. 과거의 수세기 동안 이런 강렬한 종교적인 정서는 신앙심의 징표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유럽 의사들은 라토의 출혈이 기적도 사기도 아니며 단지 그녀의 열렬한 상상력과 가냘픈 체구, 또 흥분하기 쉬운 기질 탓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어린 노동 계급 여성이었던 라토는 감정이 무질서해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여겨졌다. 윌리엄 보스가 1865년 영국에서 설립한 기독교 선교단체 구세군의 여성 상인들을 일컬었던 할리아 레시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다양한 종교적인 영역에서 자선과 선교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여성이 설교와 성찬 전리를 집전하고 노동계급 여성에게조차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구세군이 유일했다. 할렐루야 레시스의 외모 감성은 세침하고 단정한 그 중간계급 여성과는 대비되었으며 허위적인 시선을 받지 못했다. 가장 거친 공장 노동자 계급 출신의 소녀 엘리자 헤인스는 머리카락과 재킷에 장식 테이프를 붙이고 등 뒤에는 나는 행복한 엘리자입니다 라고 쓴 플래카드를 단 채 노팅엄 거리를 행진하며 군중을 끌어모았고 그에게 지역 구세군 모임까지 인도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감정이란 매우 계급적인 문제였다. 중간 계급의 사람들은 자제력을 가졌던 또 감정적이고 제멋대로였다. 종교적인 예리로 이렇게 반면에 과도한 감정의 표출은 여성과 노동계급의 속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억압을 정당화했다. 1913년 미국 에드워드 레이먼드 터너 교수는 여성의 바로 그 계절과 남성 관계가 여성의 투표를 탐탁지 못한 것으로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성적인 엘리트들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확신했다. 강렬한 감정이 원초적이라는 생각은 인종주의적인 신념을 강화하는 데도 이용이 됐다. 소위 감정적인 불안정을 이유로 여성들의 투표권을 거부했던 것처럼 서구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근거로 식민주의를 정당화했다. 진화 심리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열등한 유형의 인간들이 드러내는 갑작스러운 감정 분출은 지속기간이 짧은 만큼 그 강도는 과도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토착민이 부시맨 같은 일부 인종은 본성이 매우 결정적이어서 사회적인 화합에 부적당하다고 단언했다.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주장을 근거로 사람들을 불신하는 것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제의한 서구 과학자들조차도 자신이 논하고 있는 대상 지역에 실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상적인 계절을 정하려고 했던 다른 많은 시도처럼 이러한 영어의 사고방식은 선언적이었다. 1860년대에 아프리카 서부와 남부를 도는 장기 여행을 마친 여행작가 윌리엄 위너드 리드는 이 아프리카 대륙 남성이 서구 여성처럼 매끄러운 얼굴에 나긋나긋한 팔다리를 지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그는 서구 여성이 멍청하고 새침하며 냉담한 구석이 있다면 아프리카 남성은 명랑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도스러운 한편 겁이 많다고 경솔하게 일반화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남성은 눈치가 빠르고 직관적이며 신경질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람을 빠르게 파악할 줄 아는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면서 이런 문명화된 여성의 특징이라고 널리 알려진 것과는 같은 특성이다. 리드는 소위 백인과 흑인 남성 사이에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감정적인 차이를 이용해 식민지 외계 질서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정작 리드 자신은 서구적인 합리적인 이상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앙골라에서 현지 운반자들이 해먹에 탄글을 운반하던 도중에 바위에 부딪히게 하자 그는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릴 때까지 신체적인 공격을 가했다. 상간 달기를 내었다며 마을 전장에게 달기를 집어 던진 적도 있었다. 그러는 내내 리드는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인종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유럽 백인의 표준이라고 여겼다. 자, 피부색의 우월감을 느끼고 인조적인 편견에 치우칠 경향이 다소 있긴 했지만은 앵글로 색신인의 정신을 아프리카인에게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필요했다. 유럽의 인류학자, 심리학자 대부분은 다른 인종의 백인 유럽 남성을 비교할 때면은 거의 항상 그 차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서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찰스 다윈은 경험 없는 여행자들이 외국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쓴 안내서 감정 부분에서 자신이 서구에서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독자들에게 비교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인종과 젠더, 충동적인 감정을 결부짓는 이러한 관점은 수세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수십 년간 인식되지 못한 채로 과학적인 또 인종주의 안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20세기 초반의 여성 참정권 운동부터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유럽 북미에서 격렬한 정치적인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보여주는 반응 속에서도 아직도 빅토리아 시대의 태도가 이산으로 남아있음을 목격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에설 스마이스 박사는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부 강요와 언론의 주요 기사에서 마이너 데스, 히스테릭에 걸린 어린 여자애들, 불쌍한 여자들 등으로 취급되고 있다. 예. 유명한 그러자 툰베리는 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서 싸우려들자 더욱 가슴앓로 응수했다. 트럼프는 툰베리의 나이와 젠더를 이용해서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은 집회 도중에 시위자들이 유럽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노예 무역을 연상시키는 역사적인 기념물들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받았다. 비판자들은 젊고 감정적인 시위대가 이 역사적인 조각상들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철거 소선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리스톨 노예 무역상이었던 에드워드 콜슨의 조각상처럼 일부는 수십 년간 평화적인 철거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을 뿐이었다. 감정 측정에 의해 19세기 내내 서구 세계는 측정할 수 없는 성질은 감정 억제에 점점 더 큰 가치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정상적인 감정과 비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개념들이 유럽과 북미의 형사사법제도에서 양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판사들은 피고가 얼마나 뉘우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다른 문화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범죄 행동의 이전이나 이후의 생각과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마을 상수대의 덕을 타는 행위는 의도적이건 우발적이건 실수건 간에 더욱같이 중범죄로 취급을 한다. 범죄와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서구의 관심에서 비롯된 거짓말 탐지기의 출현으로 이래서 감정은 측정될 수가 있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어느 심리학 교수의 명석하지만 성미 급한 젊은 조교 루소 트렌드가 그런 감정 측정 기술의 초기 제안자이기도 했다. 동료 한 명이 급작스레 사망하자 트렌드는 탐정 역할에 몰두하더니 실험심리학계의 셜록 홈즈가 되었다. 선임 교수의 명성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드랜드는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 실험을 실시했다. 실제 살인범을 찾는 데 성공한 드랜드는 과학적인 심리학을 다시 시도해 봐야겠다고 결심하고 휴가를 냈다. 그의 드랜드는 20세기 초반 시카고의 바람부는 거리를 누비며 살인자들을 잇따라 붙잡았다. 드랜드의 성공 비결은 감정을 측정하는 데 있었다. 이 탐정 심리학자는 누구든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에 신체에 흐르는 약한 전류 저항의 변화가 생기며 이는 의심이 여지없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드랜드는 소울 머신을 비롯한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해 감정을 기록했다. 그는 이 기계를 불안과 공포, 죄책감 같은 인간의 감정을 감지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하고 효율적인 기구라고 칭했다. 드랜드는 실존 탐정이 아니었다. 그는 시카고에서 활약했던 두 언론 발머의 처형 윌리엄 맥하그가 창조해낸 추리소설 속의 가상인물이다. 그렇지만 드랜드가 정상적인 감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식은 20세기 감정 연구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였다. 감정을 계량화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드랜드가 등장하기 50년 전인 1858년에 캐틀리의 통계학 연구 서적을 읽고 영감을 받은 공리주의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회 연구에 수학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이라는 문제와 부딪히며 쩔쩔매게 되었다. 제번스는 공리주의 철학이 인간 행동의 주된 동인이라고 보았던 쾌락과 고통의 단위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었다. 때문에 제번스는 행동으로 감정을 측정하자고 제안했다. 1881년에 또 다른 통계학자 프랜시스 에즈워스는 쾌락 측정기 개발을 구성함으로써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이 정신물리학 기계는 개인이 경험하는 쾌락의 높낮이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에즈워스는 쾌락 측정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쾌락 측정기의 민감한 눈금이 바이오로 열정의 두근거림에 대해서 요동치는 간격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눈금을 어느 시점이 되면 순식간에 무한대를 향해 뛰어오를 것이다. 젤리는스의 서울 머신처럼 에즈워스의 쾌락 측정기 역시 결코 실제로 존재한 적은 없다 하지만 에즈워스의 묘사는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자들이 열정이나 감정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준다. 그들의 열정이란 또 감정은 지성과 대립하지만 지성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때로는 극단적인 경위를 제외하면 대개는 좀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쾌락 측정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으로 감정을 측정했다. 이를테면 다윈의 지적처럼 얼굴을 붉히는 행동은 우리 인간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인간적인 표정이다. 범죄자들은 얼굴을 붉히지 않으며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증거하는 생각했다. 이탈리아 범죄학의 아버지 섹사레 롬브로스는 59명의 젊은 남성 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이 실책이나 그들의 범죄 행위를 일깨우는 말 또는 뻔히 응시하는 시선 등의 정상적인 개인과는 달리 얼굴을 붉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자의 경우는 롬브로스 표본의 81%가 질책을 당했을 때 얼굴을 붉히지 않았지만은 생리의 불순 여부에 대한 증언에는 이들도 얼굴을 붉혔다. 롬브로스의 이러한 결과는 뉘우치지 않은 범죄자에게는 섬세한 감정이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20세기의 가장 쾌락 측정기는 유럽에서 트렌트의 미국으로 그 아이디어가 전파되면서 현실 속의 감정 그래프가 되었다. 20세기로의 전환기에 다양한 의료 진단용 기계들이 개발되었다. 1906년 영국의 심장외과 전문의 제임스 맥켄지 박사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들 기계로 생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도 측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윌리엄 몰턴 마스터는 오늘날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파울리 그래프
거짓말 탐지기 발명에 참여한 여러 심리학자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인식 변화가 설명되지 않았음에도 폴리그래프는 1935년까지 미국 사법체계에 널리 용이되었다. 그러나 폴리그래프가 감정을 재는 것이 확실한지, 어떤 수준의 감정이 유죄 또는 정상이나 비정상과 관련이 되는지를 아무도 증명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어에도 변화가 생겼다. 1930년대에 이르러 거짓말 탐지기는 현재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감정과들은 사실 여부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주장되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함으로써 그들의 유죄 선고를 뒤엎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테스트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용의자의 유죄를 암시했다. 1922년 살인 혐의를 기소된 제임스 프라이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폴리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기각이 되었다. 항소는 하준지와 용의자는 폴리그래프의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러면서 결백이 증명된 것으로 여겨졌다. 졸지의 초대견들이 진짜 거짓말쟁이가 됐으며 그렇게 용의자는 풀려났다. 감정을 정리하고 측정하는 이 소위 과학적인 방법들의 매력은 이것들이 보편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폴리그래프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라는 기준관점에 의했다. 테스트의 기준은 한 개인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생리적인 반응이었는데 이 반응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 생리적인 반응이 강렬한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거나 또 이러한 반응 수준의 변화가 누군가의 거짓말이나 유죄 사실을 의미한다 같은 이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조차 우리는 그저 문화적인 차이에 불과한 반응을 또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흔하지 않지만 이따금 문화 특수적인 거짓말 탐지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나 감정과 반응이처럼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거나 문화와 성장 과정에 따른 차이를 탐구하는데도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감정 측정 문제는 여전히 극도로 논쟁적인 사안이다. 테스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증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적인 기대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테스트 자체에 내재하는 가정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무수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폴리그래프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 사이코패스, 감정 없는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감정 없는 안드로이드, 폴리그래프는 감정 과잉이 제거시가 관련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감정 구조 역시 범죄 수사의 역사에 중요하게 다뤄졌다. 1979년 어느 날 36살의 윌리엄 캐나다 온타리오 킹스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이전까지는 벌판에서 불을 떠는 한 마리 말을 발견했다. 철책을 넘어서 목초지로 들어선 윌리엄은 말을 언더로 앉은 후에 잔인하게 토막을 했다. 목격자들은 윌리엄의 기이한 행동을 설명하느라고 고역을 치렀다. 윌리엄은 10년 복역 후에 석방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다시 법정으로 끌려갔다. 윌리엄은 영국 웰스의 스완지에서 태어났는데 10살 되던 해에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했다. 윌리엄의 계모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윌리엄은 늘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으며 좀처럼 말이 없고 태연하게 굴며 교활하고 믿을 수 없었다. 게다가 동물들을 고문하고 어린 동생들도 학대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웃집 말들도 결코 안전하지 못했다. 여러 마리의 말, 목에서 길게 베인 상처가 자주 발견되곤 했다. 1869년에 젊은 윌리엄은 10살 소녀를 성추행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불가사의에게도 사면 석방되었고 풀려난 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말을 토막내고 말았다. 영문할 수 없는 윌리엄의 행동에 법원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킹스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884년에 데니얼 헥 듀크가 온타리오를 방문했다. 윌리엄은 여전히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었고 그에게 호기심을 느낀 듀크는 하루 동안 그의 사례를 보고서를 조사한 다음에 관련 모든 사항을 영국의 한 정신의학지에 게재했다. 듀크가 보기에 윌리엄은 도덕적 심신장애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특이하게도 강박적으로 피를 걸망하는 마니아 상기니스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다. 도덕적인 심신장애는 정신과 의사이자 인류학자였던 제임스 콜스 프리처드가 1835년에 처음 사용한 진단명이다. 프리처드는 어떤 분명한 지능상의 장애나 뚜렷한 이유 없이 관습의 경계를 벗어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때의 도덕이란 심리적으로 감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오늘날 도덕이라는 말에 부여하는 윤리적인 함의를 꼭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심신장애인 사람은 도덕 감정이 약하고 사회적인 정서를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다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 사회적인 정서의 결핍은 충동적인 감정 국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결국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 감정 결핍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가리고 키고 싶었던 것은 특정 유형의 감정이 부재한 상태였다. 누군가 사회적인 관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또한 그녀는 아마도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문명사회에서는 절대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즉 그는 정신병지를 또 정골요법 또 동정요법과 같은 치료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했기에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윌리엄의 납득 불가능할 정도의 사악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정신병질이라는 말이 제격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때로는 조용하고 유능한 면도 있었지만 그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그가 누군가에게 애정을 품어본 적이 있을지조차 매우 의심스러웠다. 그렇다면 질투심에 사로잡힌 젊은 여자나 말썽을 일삼는 5살짜리 두 아이들 역시 도덕적으로 심신장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지루한 나머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젊은 남성에게 있다고는 잘 그리지도 못한 또 그림이나 야르야르하고 은근한 협박성을 또 편지를 보내는 기부인 M은 혹은 기차에 무임승차하기 위해서 즐겼던 토목기사이자 발명천재는 이들 모두 도덕적으로 심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현재의 우리는 이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할까? 사이코패스란 말은 20세기 되어서야 과학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지금과 매우 다른 의미를 지녔다. 영국 의사 엘버트 윌슨은 사이코패스를 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석할 한 초기 학자들 중에서 한 명으로 1910년 사이코패스 또는 퇴화한 인간에 대한 과학 논문을 발표했다. 다른 저자들이 범죄 심리학을 탐구할 때 윌슨은 미완의 인간이라는 특수한 종류에 주목을 했다. 윌슨의 사이코패스는 셜록 홈즈 시리즈의 교수 코믹 등의 악역 렉스 루터와는 달랐다. 지능적인 전문 범죄자 윌슨의 소관 바뀌었다. 사이코패스는 정상인으로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로 그 규모가 방대하며 우리 모두가 그 속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보통의 평균적이고 관대한 지성과 도덕성에 한참 못 미치다. 윌슨은 이들의 두뇌 구조가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인처럼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윌슨의 생각에 이들은 뇌 손상을 입은 채로 뛰어난 백치 또는 전응아와는 달랐다. 이들은 왕립협회와 의사회가 정신박약자로 명명한 집단과 동료인 새로운 범죄에 속했다. 3년 뒤인 1913년에 제정된 정신자체법은
새로운 범죄의 정신박약자들을 법에 등재해서 학습장애자, 미혼모, 경범죄자 인멸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들의 생활을 규제를 가했다. 이들이 바로 공식적인 최초의 사이코패스들이었다. 인종차별주의는 정신박약자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윌슨은 두뇌 연구를 근거로 자신의 사이코패스라고 명명한 사람들을 흑인종과 원시인종의 복귀라고 결론을 내렸다. 데이터 조작을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인 심신장애자와 에드워드 시대까지 사이코패스라는 범죄관에는 분명한 사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점도 두 가지가 있었다. 이들 모두 인종적인 대화의 증거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용어 모두 관습을 비우는 사람들에게까지 폭넓게 적용이 되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사이코패스처럼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개인이 아니었다. 요즘은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들으면 연쇄 살인범이나 독재자를 떠올리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대략 1940년까지만 해도 사이코패스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폭력적이거나 범죄적인 행동 성향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했고 학습장애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했다. 정신병처럼 특수한 심리 상태를 가리킬 때도 있었다. 역사가 수산나 셰플랜드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싸잡아 부른 쓰레기 같은 용어라고 지적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이코패스는 개념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정의되었다. 앤드루는 까다로운 환자였지만 자신하고 싶은 대로 교묘하게 아기를 처리하는데 능숙했다. 이런 사람, 영화의 앤드루가 아기였을 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필요한 사람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앤드루는 인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대중의 건강을 바라보던 사회적인 인식과 사익보다도 사회적인 지원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등장을 반영한다. 정상적인 감정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이들은 동정과 도움의 대상이었지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다. 정치교사 데이비드 핸더는 사이코패스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회 부적응자이자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불이라고 말했다. 핸더슨은 사이코패스의 감정적으로 묻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동기 때 겪은 부정적인 경험의 충격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도 인종차별적인 진화 구조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는 사이코패스가 원시적인 미개인 감정 소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1939년까지도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미국 정신보험 분야의 클리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한층 더 비판적이었다. 비난한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클리는 1941년까지 병원과 외래진료실 상담에서 사이코패스를 찾아내봤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을 소음치 좋게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변의 사이코패스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다. 클리는 사이코패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또 지적이지만 믿을 수 없는 위선적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짙게 우러나오는 노여움, 일관되거나 진정한 분노, 정직함, 또 깊은 슬픔, 한결같은 자신감, 강렬한 기쁨, 거짓없는 절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감정적인 빈곤 상태라고 공언했다. 그들도 기쁨과 분노, 절망 등을 느끼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성숙하거나 진실되며 지속적인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결국 사이코패스를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클리보다도 훨씬 미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특징들로처럼 보인다. 신경학자 제임스 펠러는 태어나서 58살이 될 때까지 자신을 평범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우연히 사이코패스들의 두뇌 스캔 사진을 조사하는 중에 비교를 위해서 촬영한 자신의 두뇌 스캔 사진이 그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로 인해서 펠러의 인생 철학과 신경과학 지식이 모조리 뒤집혀버렸다. 과거에 그는 그러한 스캔 사진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손쉬운 방법이며 두뇌와 생물학에서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80% 이상 설명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2005년의 그날 펠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그 자신이 평생 신봉해온 이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펠런의 발견은
사이코패스라는 범죄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여전히 덜 분명하고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뇌의 스캔만으로 누군가가 정말 사이코패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그들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는가? 로버트 헤어가 주장하듯이 차갑고 무감각한 괴물들이 정말 우리의 비즈니스의 은행 정부를 움직이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음모론처럼 들리기 시작한다. 마치 사이코패스 시체 도둑들의 대규모 침묵이 임박한 것 같다. 사이코패스에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주변에서 그들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집필하는 동안에 존 런슨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아니 어쩌면 그 반대일지 모른다. 만약에 누군가가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말을 듣는다면 또 그렇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느낄까? 아니면 헤어가 묘사했듯이 안드로이드와 같은 존재라서 진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해서 헤어로서 정말 쓴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감정 결핍을 특정한 행동이나 범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아. 감정에서 이렇게 이는 감정을 드리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때 문화적인 차이와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상황의 맥락에 대한 이해, 때로는 약물이나 술이 일으키는 혼돈까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 그러다 보면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감정적인 실마리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일부 신경발달성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힘들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름 또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우리 가정으로 빚어지든 간에 감정의 복잡한 불확실성은 대체로 우리 인간임을 느끼게 해주는 또 중요한 요소이다.